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이럴 때요. 나에게 이 예지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지력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 좀 옛날식 표현일 텐데 점괘 같은 거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점을 쳐서 정말 앞날을 알 수 있다면요, 그거 무시할 일만은 아닙니다. 미신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다른 맥락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법합니다. 앞날을 점쳐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원점에 꼽히는 책자가 있죠. 바로 주역입니다. 오경으로 불리는 유교 경전들이요, 시서, 그러니까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등등의 책 가운데 으뜸으로 꼽는 게 주역,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바로 그 책이라고 하는군요. 우리가 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심오하고 깊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하는 그 주역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나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역이 품고 있는 그 뜻이 뭔지, 또 점괘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바르게 생각하는 것인지 등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세계로 잠시 후에 떠나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주역을 번역해서 출간을 하신 주역 연구자이십니다. 영남대학교 철학과 정병석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늘은 좀 이제 학술적인 견지에서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느 분야나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더 깊어진,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주역도 우선 명칭부터 그렇더군요. 우리는 그냥 주역 해왔는데, 선생님 출간한 책도 보면 백서주역 번역을, 백서주역을 그러니까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통행본 주역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 통행본 주역과 백서주역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행본 주역 혹은 현행본 주역이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백서주역은 말 그대로 비단 백자입니다. 비단에 쓰여진 주역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1970년대 중국 그 호남성 장사에서 그 당시 한대 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새롭게 출토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판본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판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그 통행본 주역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가장 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백서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학하시는 어르신들이요, 경전을 줄줄 외우고 그러지만,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주역에 능통하다 그러면 가장 이제 높은 경지로, 그건 참 어려운 거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역이 어렵다. 어떤 점에서 그게 어렵다는 겁니까? 주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괴상이라든지 도상, 하락도, 하도라든지 낙서라든지 그 외에 또 상당한 수학 실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 실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그 프로그램 언어가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어떤 문자적인 이해를 하고, 또 주역의 어떤 그 해석된 엄청나게 많은 그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부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역도 이제 현대어로 번역본이 꽤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새롭게 번역할 때는 거기에 어떤 본인만의 의지와 취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신 겁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역의 번역사를 얘기를 한다면은 선조시대 때 은혜본부터 시작해서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번역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두었던 점은 아무래도 좀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합리적인 각도에서
주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객관적이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많은 그 주역의 번역서들이 어떤 사성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의해서 별다른 어떤 비판 없이 이렇게 번역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현대에 많이 소개된 그 서양의 유명한 번역서, 그다음에 현대, 중국, 일본 등의 역사들을 망라해서 가능하면 쉽게 주역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네. 예, 가장 사람들이 이제 흥미로워하고 또 그래서 미심쩍어하는 거예요. 과연 주역은 점치는 책이냐?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주 심오한 우주 사상서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점치는 행위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 주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주 그 이중적인 신분입니다. 예. 그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원래 그 주역의 출발점, 발생적 기원은 분명히 점치는 책입니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거북이나 큰 짐승의 뼈를 이용하는 어떤 복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현행 동행본 주역의 점치는 밤의 서점,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대로 오면서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 고양되면서 계속적으로 철학적 해석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점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성적인 철학과는 사실은 양립 불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주역 속에는 이 점과 철학이 동거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책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점치는 책이면서 동시에 또 동양의 세계관과 수신을 이야기하는 철학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령 점 보시는 분들, 역술인들 중에 왜 명도라고 딱 그 신의 말을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철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자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사실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사주팔자와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법, 우리가 어떤 시초점이라고 하는 그 방법과는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해진 것은 오늘날 우리 역술인들이 보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이 유래 자체는 이제 점술에서 시작했다 그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책이어도 어쨌든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닙니까? 네. 후대에 누가 가피를 하고 변화가 있고 하더라도 보니까 백과사전에는 그 상고대 복희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기술을 했는지 참여를 했는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정들을 합니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역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제 성인이 역을 지었다. 그래서 이른바 성인 자격의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사기라든지 한서에 삼성설이다, 사성설, 특히 그 복희 씨, 문왕, 주공, 공자, 이 4명의 성인이 등장해서 주역을 지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관점들도 중국 송대부터 시작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의 출토 자료들에 의할 것 같으면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성인사관의 입장이 거의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인에 의해서 주역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의 지적 소산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구체화시켜서 누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성인 저작설 같은 것도 이제 옛날 방식이겠죠.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금 그 누가 도대체 썼을까 추정하는데 우리가 주역이라고 부르니까 하나 추정하는 단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나라 주자니까 주나라 때 쓰여진 역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은 좀 구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주역이라고 했을 때 주자를 어떤 뜻으로 해석하느냐.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주를 두루 주자, 하나도 남김없이 두루두루라는 의미의 주와 또 하나는 주나라 조대를 얘기하는 주 두 의미가 서로 대입했는데 후자의 경향, 주나라로 보는 것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역이라는 말은 역이라는 글자 자체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어로 그 영어로 그 주역을 번역을 할 경우에는 Book of Changes, 변화의 책, Book of Changes, 변화의 책,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 자체를 우리가 문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해와 달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뜨고 지고, 그런 의미에다가 또 하나는 그 역이라는 글자 속에 이 일몰, 일출이냐 일몰의 이 의미가 또 있다. 그다음에 또 그 역이라는 글자 속에 석척이라고 해서 도마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카멜레온 같은. 그래서 실제 본초 강목 같은 책에 보면은 영남 지역, 다시 말하면 홍콩 지역의 그 석척, 다시 카멜레온은 하루에도 24번씩 그 자체를 바꾼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운동과 변화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과 변화. 역은 바로 운동과 변화를 뭐 변증법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역은 변증법적인 각도에서 해석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문 교육을 통 못 받아서요. 영어 단어로 하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잘못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역을 영역해서 Book of Changes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설명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뭔가의 변화, 자연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 그와 연관된 책이구나. 그러면 그때 그 역도 주역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역이 있다고요? 연산역, 귀장역,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원래 주례라는 책 속에 보면은 이 삼역, 고대에는 삼역이 있다. 주역과 연산역, 귀장역. 그 연산역은 하나라 때의 역. 우리가 중국 고대를 하은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나라 때는 연산역이 있고, 그다음 은나라 때는 귀장역이 있고, 주나라 때는 주역이 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세 개의 고대 역이 다른 점은 제일 처음 나오는 괴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의 연산역은 간괴, 산을 얘기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귀장역은 곤괴, 그 여자 혹은 땅을 의미하는 곤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나라 역에는 이 하늘 혹은 그 남자를 의미하는 금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특히 그 은나라 역에서 주나라 역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간 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견제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귀장역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면서 상당히 이 우리가 종래에 생각하던 그 주역의 관점들이 많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랐던 겁니까? 내용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고요. 유사성이 있고 오히려 귀장역에서 주역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윤병석 교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5경 가운데 주역도 하나인데 다른 경들은 다 문자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뭐 시경, 서경 다 문자색인 거 잘 압니다. 읽으면서 우리 독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역이 구분되는 점은 어떤 거죠? 일단 그 주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출발점 자체가 이 점서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서의 점치는 어떤 내용의 기본적 핵심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괴효의 부호입니다.
부호란 말이죠. 부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하고 좀 다른 음량의 부호들입니다. 그 부러지지 않는 것과 부러진 것. 우리가 그 태극기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효죠. 효라고 괴효라고 합니다. 그 사실 주역의 본문 중에 본문은 바로 괴효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이다, 괴효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구분되는 이미지 세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고대의 사유 체계에서 역시 핵심은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 이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그 경전들이 그걸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주역의 그 천인관이라고 그럴까요? 천지관, 천인관 이 점은 어떻게 규명이 됩니까? 그 주역의 본문 중에 본문에 해당하는 그 괴효 64개 우리가 64개라고 했을 때 6개의 부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6개의 부호를 주역에서는 제일 위의 두 부호를 천에 해당하는 하늘에 해당하는 걸로 나머지 가장 아래에 있는 둘을 인간의 땅에 속하는 것, 중간에 두 효를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일러서 천지인 삼재 혹은 삼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괴효 속에 천지인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괴효로서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뜻을 모르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낱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에 한정한다면 선생님이 그 괴에 대한 좀 오늘날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법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괴. 뭐 우리는 태극기에서 벌써 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괴라는 원래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걸어놓는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의 어떤 상징 체계로 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예. 일단 괴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입니다. 우리 네모난 그죠. 그러니까 왜 괴는 태극기 사방에 있는 그렇죠. 태극기 사방에 있는 그것이 그 모양을 떠올리면 되는 괴를 거죠. 괴라고 합니다. 예. 괴를 구성을 할 때 세 개의 부호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팔괴라고 얘기합니다. 예. 단괴라고 하죠. 팔괴라고 하고 6개로 8개를 2개로 중첩을 했을 때 나온 걸 우리 64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괴가 8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늘, 땅,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물불 같은 것을 상징을 하죠. 그다음에 또 이 8괴를 중첩을 하다 보니 64개의 괴가 나오니까 거기에 또 들어맞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상태가 어디에 그려져 있고 그렇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천지인의 모든 문제들이 64개에 얼마든지 대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괴를 꿰뚫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함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나오고 예측이 나오고 그러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64괴 내의 어떤 변화. 그래서 사실 64괴도 그 첫 번째 괴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과 끝 마지막 64번째 괴까지 수밀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새로 해석한 역전의 부분이 서괴전인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만 드리면은 예. 첫 번째 괴가 근괴입니다. 근괴가 하늘을 상징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곤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재괴입니다. 완성을 의미하고 64번째가 미재괴입니다. 미재괴는 미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늘에서 그다음에 그 땅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 꾀에서 어머니 꾀 이 순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63번째 완성의 의미가 들어가고 마지막 64번째에서 미완성의 의미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의 묘미가 있죠. 미완성이니까 다시 첫 번째 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그것으로 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궤, 즉 디지털의 도트는 0과 1, 딱 이진으로 해갖고 예. 조합에 따라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역시 고대는 우리보다 훨씬 오늘보다 어렵군요. 그 64개 조합을 다 이렇게 수학의 순열 조합 뭐 이런 견지로 이제 하는 걸 텐데요. 여기까지는 좀 너무나 좀 어렵고요. 예. 상식 세계로 이제 넘어와서요. 네, 네. 그 64개의 조합으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핵심은 길흉화복, 좋은 일과 나쁜 일, 뭐 화하고 복과 이런 거 알아내는 걸 텐데, 근데 단지 좋고 나쁜 운세만 따지는 차원이었다면 주역이 그렇게 높게 칭송받지 않았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 안에 뭔가 이제 철학적 성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역을 통해서 판별해내는 기흉, 그 점괘의 의미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처음 그 주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사실은 고대에 있어서는 정보 전달의 기능이 훨씬 더 강했다고 봅니다. 네. 그 여기서 이야기한 정보 전달의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상당 부분 며칠 뒤의 기후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자연 현상을 미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적어도 2000년 전의 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연 현상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점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판단해 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뭐 농사 같은 것과 농사와 관련된 수렵, 수렵, 전쟁, 질병 그 외에 어떤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실제 주역 속에 다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후대로 오면서 정보적 기능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동시에 정보적 기능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우리가 점치는 기능도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인간의 또 도덕적인 측면, 인간이 어떤 자주적인 판단이 훨씬 근저에 놓이는 이런 경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중국 선현 중에 초순이라는 사람 언급이요. 예. 주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오를 고치게 하는 책이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괘의 기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도덕적 가치 판단의 철학적 성찰의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주역에게 부여했는가 하는 건데, 뭐 이전 해경하고 해석 방식이 다 다르다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전해 주세요. 예, 사실 우리가 주역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역경과 역전 부분은 사실은 그것이 생겨난 연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1000년 이상, 뭐 길게는 1000년, 몇백 년 이상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경과 전을 구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통일부의 대부분은 역전의 입장에서 모든 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경이 먼저입니까? 전이 먼저입니까? 경이 먼저입니다. 경은 점진 기록으로서 훨씬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철학적 해석한 전이 나옵니다. 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특히 경의 입장에서 경을 해석을 하고 또 전의 입장에서도 경을 해석하는 이 두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건 좀 미리 사전에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 8개가 발전해서 64개가 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다가 이후에 발굴되는 여러 자료나 연구를 통해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64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8개로 정리됐구나.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죠. 8개의 내용이 이거군요. 건, 태, 리, 진, 손, 간, 곤 이렇게 되네요. 이 중에서 뭐 전부 다 얘기하시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곤 이런 식으로 한테 이제 개념적으로 좀 익숙하게 와닿는 것들 있죠. 몇 가지. 도대체 그 8개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 여기에서 우리가 64개 혹은 주역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개가 없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팔계라는 그 속에 우리가 그 물도 있고 불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8개, 8개만 그냥 공간적으로 상호작용 없이 그냥 놓여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물과 불을 2개를 합쳤을 때, 예를 들면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경우와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괴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개의 출현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기존의 어떤 점층 기록으로서 64개가 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개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게 4개를 든다면은 바로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태극기에 태극기에 괴가 그거죠. 이 4개가 이제 근괴, 공괴, 그다음에 미괴, 감괴 이렇게 건곤, 감리, 건곤, 감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 태극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 그 4개의 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위에 빨간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천천팔궤도에 있어서 양의 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파란 부분은 음의 변화죠. 그래서 이 두 음양이 모인 그것이 바로 태극이고 그 좌측 우측 4군데에 바로 그 4개의 괴가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태극기를 통해서 거의 일상적으로 주역의 괴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태극기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기보다는 사실 우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그게 뜻하는 바로 하자면 특정한 나라의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주의 발전과 변화, 이런 어떤 사물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 속에 64궤, 8궤 얘기 두루두루 나왔습니다만, 뭐 주역 전문가로서 현대인들에게 64궤 가운데 이거 참 좋은 거야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64개 가운데에서 만약 제가 궤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복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복궤요? 돌아올 복자. 예. 네, 복궤는 우리가 원력으로 치면 음력 11월 동지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동지의 양이 그 땅 속에 이미 땅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주역을 공부하면서 바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 입체적인 어떤 눈을 가지는 거죠.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라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미리 예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존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옛 어른 중에 보면 이제 옛날 상투까지 아직 안 자르고 계신 분들도 저는 봤는데 그런 분들이 주역 공부 오랫동안 해갖고 되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뭔가 세상 이치 설명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선생님 저 연구자시니까 선생님처럼 이제 학자로서 근대 학문으로서 이렇게 철학과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냥 향리에서 공부해 그런 분들 주역하는 분들 아직도 좀 있습니까? 이른바 강호의 고수들이 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연구의 어떤 그 깊이 같은 것에서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세 나라가 물론 동양의 대표적인 세 나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열기가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하고 막 이러는 판인데 몇천 년 전 정말 너무나 오래된 그 주역들을 공부하려는 현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 말씀처럼 강호의 고수들 그들이 아직도 남아서 활약을 한단 말이죠. 먼저 주역에 관심 가진 사람한테 학자로서는 뭘 먼저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역시 주역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성격은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후대의 어떤 철학적 해석이든 그 발생적 기원이든 중요한 하나의 공통적 핵심은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주역은 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우환이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우환 의식.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죠. 뭐 우환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환인데 그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우환이라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 나가야만 하는 일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우리가 걱정을 하더라도 책에 있는 걱정, 그러니까 합리적인 걱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신적인 병, 불안. 사실 불안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 주역에서도 개사전에서도 얘기하는 이 역을 지은 자는 우환이 있었는가 보다라는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우환의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두려움. 이 합리적 두려움 속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 할까요? 미래에 앞서서 그것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스스로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역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 점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주역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다 미래가 두렵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힘들다. 그런데 주역이 전해주는 바와 같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긴 하되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 합리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철저한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위에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뭐 현대인들 다 삶이 바쁘고 좀 대목대목 난감할 때 있거든요. 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하고 그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막막해하고 그래서 또 주역을 찾으면서 학문적인 어떤 관심사에서 출발한 분도 있겠지만 또 인생살이의 어떤 반려로서 주역을 보는데 오늘날 어떻게 주역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과거처럼 예언을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그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예언과는 달리 조언이다. 예언에서 조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우리가 주역의 어느 부분을 펼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오늘 뭐 대단히 내용입니다. 주역하면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정 교수님 말씀 기회에 삼아서 한번 마음 먹고 이렇게 달려붙어 보는 그런 일이 기회가 돼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남대학교 철학과의 정병석 교수 모시고 주역의 세계 입문해 봤습니다. 동양의 경전으로 불리는 책들 가운데 아마 어느 것 못지않게 아마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가장 많은 게 또 주역이라고 하죠. 인생사가 그만큼 쉽지 않고 또 변화무쌍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무엇인가 예언에 기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주역이 그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정병석 교수가 강조한 말은 여기에 기대지 말고 조언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심지어 공자는 주역을 잘못 쓰면 이러저런 폐단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경고를 할 정도라는 건 다르게 본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미치는 영향이 큰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주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의 뭔가 조짐을 알아낸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너무 전적으로 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생을 또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태도라고 합니다. 예, 주역의 본 모습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아마 오늘 시간이 출발점이 돼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땀 흘리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 도전 의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보람도 다가오겠죠. 예, 주역의 괴의 모습들 떠올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